단돈 4천만 원. 세계 최강미 해군이 수조원을 쏟아붓고도 끝내 풀지 못했던 난제가 고작 그랜저 한 대 값의 한국산 로켓 한 방에 허무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미국은 돈이 안 된다며 포기했던 기술을 한국이 집요한 도끼로 완성해내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오만했던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콧대 높던 미 국방부는 결국 한국 앞에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전 세계를 경악시킨 통쾌한 반전 드라마, 그 가슴 벅찬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쾅! 두꺼운 결제판이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펜타곤 제3전략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단숨에 찢어발겼죠.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운 정적 속에서 저는 눈앞에 서 있는 동양인 엔지니어를 향해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미스터 김, 제 말이 어렵습니까? 놓으라고 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그가 가져온 두툼한 제안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손끝이 닿는 것조차 불쾌하더군요. 겉표지에는 촌스러운 글씨체로 로거라는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고 종이 귀퉁이는 닳아서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서 자체가 녀석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여긴 미 합중국 국방부입니다. 세계 최고의 예산을 주무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70mm짜리 구닥다리 로켓에 싸구려 카메라를 달아서 납품하겠다니요? 우리가 무슨 할인마트 재고 처리반인 줄 아십니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방산기업 비사의 이사 스미스가 킬킬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비벼 끄지도 않은 채 연기를 뿜어대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이보세요, 한국 친구들. 전쟁은 말이야, 폼이 나야 하는 거야. 레이저가 번쩍거리고 위성이 좌표를 찍어주는 그런 비싼 맛이 있어야 의회에서 예산을 준다고. 당신네들이 가져온 뭐였지? 비공? 이름부터 촌스럽기 짝이 없네. 로켓에 돋보기를 단다고 그게 미사일이 됩니까? 어린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원. 스미스 이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한국 측 대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낡은 양복 소매 끝에는 검은 기름때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니까요. 저는 그 침묵이 못 견디게 거슬렸습니다. 감히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을 앞에 두고 저런 태연한 표정을 짓다니. 이건 오만이거나 아니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무지함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꽤 골치 아프다는 것을요. 최근 중동이나 해상에서 적들이 사용하는 전술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거대한 군함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관총이나 자폭 드론을 실은 조그만 고속보트 수십 척이 떼거리에 덤벼드는 이른바 수험 전술 말입니다. 문제는 가성비였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에 실린 미사일들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적들의 보트는 고작해야 몇천만 원짜리 깡통 배들이죠. 파리를 잡겠다고 최고급 엽총을 쏘아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했고 그 틈새를 노려 한국이 공동 개발을 제안해온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따위가 미 해군의 주력 무기체계에 들어온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죠.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쐐기를 박듯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비냉각 적외선 탐색기 기술 우리 미국 연구소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열을 추적해서 스스로 날아간다고요? 그게 이론처럼 쉬웠으면 로키드 마틴이 벌써 만들었겠죠. 우리 기술진도 포기한 걸 당신들이 해내겠다고 우기는 건 솔직히 말해 사기 아니면 망상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산 삭감입니다.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미국 정부는 손을 뗍니다. 지원금도 기술 공유도 없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도면 챙겨서 당장 나가주세요. 내 점심시간 방해하지 말고. 그 순간 한국인 대표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이 빛나는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이더니 제가 바닥에 내팽개친 제안서를 주워들더군요. 구겨진 종이 끝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펴는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군말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죠. 쳇, 끈질긴 녀석들이군. 주제를 알았으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스미스 이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더군요. 잘했어, 친구. 골치 아픈 놈들 잘 털어냈네. 그깟 푼돈 아껴서 뭐 하겠나. 대신 우리 회사 신형 레이저 유도 로켓 알지? APKWS라고. 그거 이번에 도입하면 자네 은퇴 자금은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줌세. 레이저가 최고야, 레이저가. 폼 나잖아. 하, 그렇고 말고요. 감히 어디서 싸구려를 들이밀어?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펜타곤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것이 단순한 잡상인이 아니라 훗날 우리 목숨줄을 쥐고 흔들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거라곤 희미한 새 비린내와 낡은 종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서를 호출해 회의실 환기를 지시했습니다.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 냄새 같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는 곧 그 느낌을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해낼 리가 없으니까요. 그건 물리학적으로 아니 자본주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그날의 결정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 안개가 몰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이 인간의 오만함을 시험하기 위해 바다 위에 깔아놓은 거대한 흰색 커튼과도 같았으니까요. 제 기억 속의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저는 하와이 림팩 훈련의 현장, 미 해군 강습 상륙함의 통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희뿌연 해무로 뒤덮여 불과 100m 앞의 파도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끈적거렸고 통제실 안의 긴장감은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유도무기 APKWS였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국장님. 이깟 안개쯤이야 우리 레이저 기술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성이 보고 있고 레이더가 찍어주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옆에 있던 스미스 이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회사인 V사가 만든 그 로켓은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말 그대로 돈으로 바른 명품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상의 적 역할을 맡은 고속 무인 표적선이 시속 70km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타겟 라곤. 발사. 오퍼레이터의 외침과 함께 갑판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쉬익.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로켓이 안개를 뚫고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준비를 하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죠. 그 로켓이 정확히 표적을 타격하고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내는 그 짜릿한 순간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뜬 결과는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배신했습니다. 미스. 표적 상실. 반복합니다. 표적 상실. 통제실 스피커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로켓은 표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바다에 처박혀버렸습니다. 물기둥은 솟아올랐지만 표적선은 보란듯이 유유히 파도를 타고 도망치고 있더군요. 순식간에 통제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스미스 이사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백발백중이라면서요? 스미스 이사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해대더니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더군요.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국장님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지독한 안개 말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 입자가 너무 많아서 레이저가 산란된 겁니다. 레이저 포인트가 표적에 맺히질 않는데 미사일이 무슨 수로 찾아갑니까? 이건 신이 와도 못 맞춥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수조원의 개발비를 쏟아붓고 최첨단이라며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무기가 고작 바다 안개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다니요.
그렇다면 적들이 안개 끼는 날에만 골라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제가 쏘아붙이려는 찰나 통제관의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다음 순서 준비. 대한민국 팀 발사 위치로 이동합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10여 년 전 제가 펜타곤 회의실에서 문전박대했던 그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가 쌍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개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 위에 무언가 낯선 장비가 실려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건 참으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우리 미군의 장비들이 매끈하고 거대한 근육질의 보디빌더 같다면 한국팀의 발사대는 마치 시골 농부가 트럭 뒤에 싣고 다니는 낡은 농기구처럼 투박해 보였습니다.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우리 레이저도 실패한 이 마당에 쌍안경에 초점을 맞추자 갑판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 네,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갔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졌고 구부정한 등은 그간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주위의 미군들이 날씨 때문에 훈련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런 장난감으로 뭘 하겠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묵묵히 미사일의 눈을 닫고 또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흔한 태블릿 PC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노트북 한 대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 뭉치가 전부였죠.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옆에 있던 스미스 이사가 킬킬거리며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저 꼴 좀 보십시오. 적외선 센서? 하, 레이저보다 훨씬 민감한 게 적외선입니다. 이 안개 속에선 열감지도 안 될 텐데 저 친구들 지금 맨 땅에 헤딩하러 나온 겁니다. 괜히 망신만 당하고 짐 싸서 가게 생겼군요. 팝콘이나 가져오라고 할까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이 실패한 환경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한국이 성공할 확률은 0에 수렴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거든요. 그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었을 겁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라도 저들이 성공한다면 내가 10년 전에 찢어버린 그 결정이 내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된다면? 아니요,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스미스의 만류를 뿌리치고 통제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부는 갑판 난간으로 향했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실패를. 저 조잡한 로켓이 허공을 가르다 바다에 처박히는 꼴을 확인해야만 10년 전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갑판으로 나오자 습한 해무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는 더욱 나빠져 있었고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악조건이란 악조건은 다 갖춘 최악의 상황. 저 멀리 한국팀의 발사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문을 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기적 따위는 없다는 걸 보여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곧 승패는 갈릴 테니까요. 한국 엔지니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고 굵은 구호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발사.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초는 굉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쉬익. 마치 독사가 덤불 속에서 먹잇감을 향해 튀어나가듯 낡은 트럭 위 발사관에서 70mm 로켓이 붉은 꼬리를 끌며 튀어나갔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우리 미군의 미사일들이 묵직하게 우르릉거리며 땅을 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칠 정도로 가볍고 날렵한 비행이었죠. 로켓은 순식간에 저 짙은 해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0.5초. 그 뒤로는 오직 하얀 안개 벽만이 넘실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그냥 허공에 쏘아 올린 폭죽 아닙니까? 옆에 있던 스미스 이사가 배를 잡고 웃더군요. 그의 말대로 육안으로는 로켓이 어디로 갔는지 바다에 처박혔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조차 안개와 파도의 난반사 때문에 지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통제실의 미군 장교들도 그럼 그렇지 기름값만 날렸네 라며 혀를 차고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치지지직. 타격 확인. 명중. 표적 완파되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관측병에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웃고 있던 스미스의 입이 딱 벌어진 채 굳어버렸고 저는 들고 있던 쌍안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이 안개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고쳐 잡고 해상 표적 구역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붉은 화염이 치솟고 있는 게 희미하게 보이더군요. 그건 분명했습니다. 시속 70km로 지그재그 기동을 하던 표적선이 정확히 정중앙을 얻어맞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건 로켓의 명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팀의 반응 때문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 미군도 실패한 악조건 속에서 자신들이 만든 저가형 로켓이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환호성을 지르거나 모자를 집어던지며 서로 얼싸안고 춤이라도 춰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스미스 이사 같았으면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고 전 세계 언론에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쌍안경으로 확인한 그들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오차 범위 0.3m 이내. 다음 발사 시퀀스 입력합니다. 한국팀의 리더로 보이는 그 중년의 엔지니어는 표적선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는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는 사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무릎 위에 올려둔 투박한 군용 노트북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선 젊은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흥분은커녕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모니터의 수치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로 서늘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저들은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들에게 이 성공은 운이 좋아서 얻어걸린 로또가 아니라 수만 번의 실패와 데이터를 통해 이미 검증된 확정된 미래였던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레이저쇼에 취해 샴페인을 마실 때 저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이 지독한 안개 속을 뚫을 방정식을 풀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통제실은 패닉에 빠져 센서 오류다. 다시 확인해라. 라며 고함을 지르고 난장판이 되어가는데 정작 낡은 트럭 위에 앉은 저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도 극명해서 저는 수치심마저 느껴지더군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 통제실보다 저 초라한 트럭 위가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전장처럼 보였으니까요. 국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친구들이 쓴 기술 우리가 10년 전에 폐기한 비냉각 적외선 방식입니다. 그 싸구려 기술로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나옵니까? 스미스 이사가 제 팔을 잡아 흔들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밥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국 엔지니어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다표적 동시 교전 모드. 발사. 그의 나직한 한국말이 바람을 타고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번엔 두 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들은 안개 속에서 춤을 추듯 갈라지더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던 두 척의 표적선을 향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궤적을 꺾어 날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처바른 멍청한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인들의 집요한 도끼가 만들어낸 영리한 사냥개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단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놀라움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공포에 비하면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쾅! 쾅!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잘 연출된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두 발의 로켓이 정확히 3초 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던 표적선 두 척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단순히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상어가 물범을 낚아채듯 로켓은 파도 위를 스치듯 낮게 깔려 날아가다가 표적의 헐수선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충격파가 통제실 유리창을 때렸고 제 손에 들려있던 담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미스 이사는 입을 딱 벌린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 센서 오류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레이더 유도도 없이? 그의 비명 섞인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메인 콘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팀의 로켓이 보내온 실시간 원격 측정 데이터가 붉은색 그래프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지난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할 정도로 완벽한 살인 알고리즘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데이터 조작된 거 아닙니까? 통제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수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터 1, 표적 탐지 시간 0.02초. 보통의 적외선 센서가 열원을 탐지하고 라곤을 꺼는 데는 최소 23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낡은 로켓은 발사관을 떠나자마자 0.02초 만에 안개 속에 숨은 표적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기계적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로켓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어디를 봐야 적이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속도였습니다. 데이터 2, 명중 오차 15cm. 이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는 멈춰있는 땅이 아닙니다. 파도는 2m 높이로 일렁이고 표적선은 시속 70km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격점의 오차가 고작 15cm? 이건 배를 맞춘 게 아니라 배 위에 있는 선장실 창문을 골라서 뚫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기야. 그래, 사기라고. 스미스 이사가 씩씩거리며 제 어깨를 잡아채더군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 정신 차려요. 저 한국 놈들이 꼼수를 쓴 겁니다. 미리 표적선에 GPS 발신기를 심어놨거나 몰래 레이더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싸구려 적외선 센서로 이 안개를 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회사 최신형 레이저 시커도 못하는 걸 저 70년대 고물 트럭이 해냈다고요? 당장 조사해요. 훈련 중지시켜. 그의 주장은 처절할 정도로 논리적이었습니다. 아니, 논리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회사가 만든 수조 원짜리 무기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압도적인 격차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통제관 한국팀의 주파수 대역 확인해. 혹시 외부에서 레이더 지원을 받고 있나? 제 지시에 통제관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한국팀의 모든 신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몰래 레이더를 쓰고 있다면 강력한 전파 신호가 잡혀야 정상이었습니다. 1분 뒤 통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신호가 없습니다. 뭐? 다시 확인해. 그럴 리가 없어. 정말입니다, 국장님. 외부 데이터 링크, GPS 보정 신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로켓들은 발사된 직후부터 외부와 통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오로지 로켓 자체에 내장된 눈으로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말로는 수없이 들었던 단어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현장을 목격하는 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쏘고 나면 끝. 유도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로켓이 알아서 적을 찾아 죽인다.
그것도 이 지독한 안개 속에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분석관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발사입니다. 그런데 표적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이더군요. 한국팀에게 할당된 표적선 5척은 이미 모조리 격침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발사대에는 아직 마지막 한 발의 로켓이 남아 있었고 엔지니어는 멈추지 않고 발사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미친. 뭐 하는 거야? 쏠 데도 없는데 왜 쏴? 스미스 이사가 조소를 날렸습니다. 저것 봐요. 기계가 오작동한 겁니다. 표적이 없는데 발사됐잖아요. 이제 저 로켓은 갈 곳을 잃고 자폭하거나 엉뚱한 민간 선박을 때릴 겁니다. 저게 바로 싸구려의 한계. 쉬익. 마지막 로켓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목표물을 잃은 로켓은 잠시 공중에서 머뭇거리는 듯 하더군요.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고개를 까딱거리는 기이한 기동이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인원이 숨을 죽이고 그 궤적을 쫓았습니다. 갈 곳 없는 화살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 로켓이 갑자기 수직으로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첫 번째 로켓에 맞아 산산조각이 난 표적선의 잔해들이 둥둥 떠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로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1m 남짓한 표적선의 파편을 향해 꽂혔습니다. 쾅! 물기둥과 함께 파편조차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표적이 없으면 표적의 시체라도 찾아서 확인 사살을 해버리는 저 집요함. 저건 기술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미스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작동이라며 비웃던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태블릿 PC와 창밖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리더군요. 이게 4천만 원짜리라고? 말도 안 돼. 우리 미사일은 2억이 넘는데? 센서 가격만 해도 저 로켓값보다 비싼데? 어떻게 저게 더 정확해? 그는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였습니다. 100% 명중률을 가진 4천만 원짜리 무기가 시장에 나온다면 2억 원짜리인데 명중률 50%도 안 되는 자신의 무기는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는 지금 자신의 파산 선고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팀이 있는 갑판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환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더 엔지니어는 담담하게 노트북을 덮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더군요. 망원경으로 그 수첩을 확대한 저는 그곳에 적힌 한글을 희미하게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궁 FCT 6차 테스트 완료. 전탄 명중. 귀환 준비. 그 짧은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돈 낭비하지 마 라며 쫓아냈던 그들의 뒷모습. 그때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갈러갔던 겁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만하고 있을 때 그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실패를 복귀하고 데이터를 쌓고 안개를 뚫을 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침묵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무언의 시위이자 오만한 우리를 향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였습니다. 국장님. 스미스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애원하듯 변해 있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에서 뺄 수 있죠? 네. 이건 그냥 우연이잖아요. 날씨 탓도 있고. 네. 우리 회사랑 맺은 계약이 얼마인데?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데이터는 차가울 정도로 명확했으니까요. 명중률 100%, 6아웃 오브 6 히트. 소요 예산 미군 대비 18%.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펜타곤 본부에 이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사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림팩 통제관. 테스트 결과 보고합니다. 한국팀 비궁. 전탄 명중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전탄 명중. 현재 시각부로 미 해군의 모든 방어 교리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통제실의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상황을 알리는 노란불이 아니었습니다. 삐. 실전 상황. 실전 상황. 정체불명의 표적 다수 접근 중. 레이더 화면이 시뻘겋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6개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이지스함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경보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죽기 직전에 내지르는 비명처럼 이지스함의 두꺼운 철판을 뚫고 제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전투 배치. 반복한다. 전원 전투 배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의 조명은 순식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에서 핏빛처럼 붉은 비상등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팀의 표적선 6개가 사라진 깨끗한 화면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면은 마치 홍역을 앓는 환자의 피부처럼 시뻘건 점들로 뒤덮여가고 있더군요. 표적 식별. 거리 8마일. 고속 접근 중.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50, 아니 70척 이상입니다. 레이더 관제병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 붉은 점들은 일반적인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정규군의 진영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 몰려드는 파리떼처럼 혹은 굶주린 피라니아 떼처럼 무질서하고 광기 어린 속도로 우리 배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죠. 젠장. 저게 다 뭐야? 이 훈련구역에 민간 어선이 들어온 거 아니야? 스미스 이사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어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저 불규칙한 기동, 저 압도적인 속도. 스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현대전의 악몽. 수천억 원짜리 군함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비열하고도 효율적인 전술. 값싼 소형 보트에 폭약이나 기관포를 싣고 떼거리로 덤벼드는 자살 특공대 전술 말입니다. 거리 5마일. 유관 식별 가능합니다. 견시병의 보고와 함께 대형 모니터에 적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놈들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낡은 고무보트와 개조된 어선들. 하지만 그 위에는 녹슨 기관포와 RPG 발사기들이 흉물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놈들은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도를 찢으며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요격해. 당장 쓸어버려. 함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인 127mA가 불을 뿜었습니다. 쾅, 쾅. 거대한 포성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더군요. 거친 파도 위에서 널뛰기 하듯 움직이는 작은 보트를 대형 함포로 맞추는 건 달리는 차 안에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포탄은 놈들의 배 뒤쪽 바다에 거대한 물기둥만 만들 뿐 단 한 척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함포 명중 실패. 적들 산계합니다. 미사일 쏴. 헬파이어. 하푼. 뭐든 다 난리란 말이야. 스미스 이사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함장은 입술을 깨물며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쉬익. 수십억짜리 하푼 미사일과 헬파이어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짙은 안개 속에서 레이저 유도 방식인 헬파이어는 표적을 찾지 못해 허공을 헤맸고 레이더 유도 방식인 하푼은 저 작은 고무 보트들을 파도나 부유물로 인식해 라곤조차 걸지 못했으니까요. 가성비의 저주. 저는 10년 전 제가 뱉었던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크고 비싸고 강력한 적들만 상대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잡는 무기만 잔뜩 실어놓고 정작 저런 모기떼를 잡을 파리채는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2억 원짜리 미사일로 1000만 원짜리 보트를 잡으려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거리 2마일. 적들 RPG 사거리 내로 진입합니다. 이제 끝장이었습니다. 저 수십 척의 보트가 동시에 자폭 공격을 감행한다면 아무리 최신의 이지스함이라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통제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교들은 비명을 지르고 통신병들은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느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도 단 한 곳,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고요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팀이 있는 콘솔 박스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리더 엔지니어는 아수라장이 된 통제실 상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노트북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태어난 거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가?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노트북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군사 기밀을 다루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학살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타겟 식별 72개, 위협 순위 자동 분류 완료, 동시 교전 가능 수량 40발, 장전 완료, 알고리즘 다표적 군집 대응 모드.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애초에 1대1 대결을 위해 만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정밀 타격이라며 한 발 한 발에 집착할 때 한국은 처음부터 1대 다수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의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적들이 몰려오는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장 위험한 놈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지정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분배하고 스스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그제야 저를 쳐다보더군요. 안경 너머의 눈빛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한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들은 공기부양정 수백 척을 한꺼번에 보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비싼 미사일을 많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아야 했습니다. 놓치면 우리 가족이 죽으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미국에게 전쟁은 비즈니스이자 원정 경기였지만 저들에게 전쟁은 생존이자 홈 경기였던 겁니다. 우리가 돈이 안 된다며 버린 그 기술은 저들에겐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기에 그들은 10년 동안 이토록 처절하게 칼을 갈아왔던 겁니다. 스웜 로직, 떼거리를 잡는 기술은 천재성이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쾅!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통제실 바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선체 외벽에 첫 번째 자폭 보트가 충돌한 겁니다. 경보음은 이제 비명처럼 변했고 천장에서 먼지와 파편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피격, 우현 3번 격실 피격, 침수 발생, 아비규환.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며 책상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스미스 이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굴던 그는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추악한 짐승만이 남아있더군요. 그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비상탈출구 쪽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국장. 다 당신 탓이야. 알지? 당신이 저 재수 없는 한국 놈들을 데려와서 부정탄 거라고. 내 레이저 무기가 실패한 것도 적들이 몰려온 것도 다 당신 책임이야. 난 살아야겠어. 난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저와 한국팀의 탓으로 돌리고 혼자 도망치려는 속셈이었죠. 그는 저를 통제실 구석으로 밀쳐버리고는 함장에게 달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장, 퇴함 명령 내려. 배 버리고 탈출해. 저 한국 놈들 장비 때문에 레이더가 먹통이 돼서 공격당한 거라고 보고서 쓰면 돼. 어서. 역겨웠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와 회사의 주가 방어만을 생각하는
저 작자가 바로 10년 전 제가 손을 잡았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적들의 보트는 이제 30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추가 폭발음이 들려오고 배는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 침묵하고 있었고 제 손에 쥐어진 권총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끝이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의 도면을 찢어발기며 비웃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일까요? 오만의 대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체념한 제 귓가에 지옥의 화염 속에서 들려올 리 없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기계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스템 온라인. 표적 할당 완료. 사격 개시.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발사라기보다는 차라리 비상에 가까웠습니다. 쉬익 슈슈슉. 귀를 찢는 폭발음 대신 날카롭고 건조한 파열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장난감이라며 비웃었던 그 낡은 트럭 위의 발사관에서 36발의 로켓이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며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난 벌떼가 집을 지키기 위해 일제히 튀어나가는 것과 흡사했죠. 저는 멱살을 잡고 있던 스미스 이사의 손을 뿌리치고 홀린 듯 깨진 창문 틈으로 그 궤적을 쫓았습니다. 보통의 미사일이라면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직선으로 날아갔겠지만 이 녀석들은 달랐습니다. 놈들은 발사되자마자 허공에서 기이한 춤을 추듯 궤도를 꺾더니 제각기 다른 목표물을 향해 독립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가 조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유도해주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로켓 앞부분에 달린 주먹만한 적외선 탐색기 하나에 의지해 놈들은 스스로 살기를 띠고 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쾅! 쾅! 퍼버벅! 그리고 정확히 5초 뒤 바다 위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300m 전방까지 쇄도해 오던 적의 선두 고속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빗나가는 법이 없더군요. 파도가 3m 넘게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로켓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적 함정의 엔진룸이나 조타실 같은 급소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소름 끼쳤던 건 놈들의 회피기동 무시 능력이었습니다. 적들이 미사일을 피하려 갈지자로 배를 꺾어대면 한국의 로켓 역시 똑같이 갈지자로 꺾으며 끝까지 쫓아가 기어이 들이받았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추적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목덜미를 놓지 않는 맹수의 집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게 뭐야? 다 죽었어? 스미스 이사가 멍청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 15초. 우리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달려들던 50여 척의 자폭 보트 떼거리가 불과 15초 만에 모조리 불타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침묵. 방금 전까지 아비규환이었던 이지스함의 통제실에는 이제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전선 불꽃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함장도 장교들도 그리고 저도 눈앞의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정지해버린 겁니다. 수조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된 그 자리에서 고작 4천만 원짜리 로켓들이 100%의 명중률로 상황을 종료시켰으니까요. 상황. 종료. 잔존적 세력 없음. 아군 피해. 경미함. 레이더 관제병에 떨리는 보고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제야 함장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고 병사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라는 외침이 통제실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국팀의 콘솔 박스로 향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괴물들이기에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미군들과 달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장비 앞을 지키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본 그들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냉철한 AI 로봇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만이자 착각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끝난 겁니까? 막내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리더인 김 부장은 그제야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더군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목덜미를 적시고 있는 것을요. 폭발 충격으로 고막이 터졌거나 극심한 압력 차이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아픈 내색조차 없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를 쓱 닦아냈습니다. 아직 아니야. 데이터 백업부터 해. 센서 과열됐는지 확인하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들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들의 손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껴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시계 대신 낡은 전자시계를 찬 손목에는 화상 자국 같은 흉터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더군요. 그것은 엘리트 과학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쇠를 깎고 기름을 만지고 실패와 싸워온 대장장이의 손이자 전장의 최전선에서 구르고 깨진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문득 김 부장의 발밑에 떨어진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발 때 책상에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허리를 숙여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는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비군 개발 일지 2015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수식이나 코드가 아니라 피냄새가 진동하는 처절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1452번째 실패. 센서가 또 타버렸다. 예산이 바닥났다. 팀원들 월급도 못 줬다. 미안하다. 2016년 2월 4일 미국 측 기술 지원 완전 중단. 이제 우리뿐이다. 포기하면 서해 바다를 지키는 우리 아이들이 죽는다. 절대 포기 못한다. 2018년 7월 드디어 성공.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미국 놈들은 싸구려라고 비웃는다. 상관없다. 실전에서 증명하면 된다.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꾹꾹 눌러 쓴 흔적 때문에 종이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번져있는 얼룩은 커피 자국일까요? 아니면 눈물 자국일까요? 어쩌면 땀과 피가 섞인 자국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10년 전 제가 그들에게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싸구려, 장난감, 돈 낭비. 저는 그들의 기술을 가격표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 속에 담긴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 생존의 도끼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저에게 이 전쟁은 저 멀리 바다 건너의 뉴스였지만 저들에게 전쟁은 매일매일 머리맡에 두고 자야 하는 현실이었기에 저토록 완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돌려주시죠. 묵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김 부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을 마친 장인의 담담함만이 서려 있었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최고급 양복과 이탈리아산 구두가 저들의 기름 묻은 작업복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두 손으로 공손히 노트를 건네며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당신들을 버렸는데, 지원도 끊고 무시하고 모욕까지 줬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김 부장은 피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덤덤하게 대답하더군요. 우린 미국처럼 돈이 많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만들 여유가 없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시선을 창밖에 불타는 바다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신들에겐 이것이 수많은 작전 중 하나겠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뚫리면 내 가족이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걸 수밖에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다.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슈퍼컴퓨터도 계산해내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쓰고도 갖지 못한 영혼이 저 작은 로켓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
저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아니, 우리 미국이 졌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껍데기만 화려한 무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목숨을 걸고 진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4천만 원이 20억을 이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등 뒤에서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미스터 김. 정말 대단했어. 내가 뭘 했어? 자네들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 내가 본사에 잘 보고할게. 우리 V사 이름으로 포장해서 납품하면 대박 날 거야. 수익 배분은 우리가 7, 자네들이 3. 어때? 미국 브랜드가 붙어야 팔리지 않겠어? 스미스 이사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어느새 기어나와 김 부장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친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 놈들 때문에 죽게 생겼다며 저를 밀치던 그자가 이제는 저들의 공로를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피와 땀이 밴 성과에 숟가락을 얹어 또다시 돈장난을 치려는 수작이었죠.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익숙한 듯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스미스의 손을 치우려 했습니다. 힘없는 약소국의 서름이 느껴지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엔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저 악마와 한패가 되어 저들을 울렸지만 오늘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에게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죠.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펜타곤 관료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그 손 치워, 스미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통제실을 울렸습니다. 스미스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나, 국장?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 깨십시오. 이 기술은 당신네 회사 이름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김 부장 곁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처는 펜타곤 직통 라인, 수신자는 미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장,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스미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저는 김 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장관님, 접니다. 지금 즉시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보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짧은 통화가 끝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처럼 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쿵쿵 뛰었죠. 통제실의 소음이 다시 제 귓가로 밀려들어왔지만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만 들렸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스미스 이사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뺏긴 탐욕스러운 맹수 그 자체였으니까요. 국방장관한테 직보를 해? 감히 니까지 깨?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V사가 매년 의회에 뿌리는 로비 자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너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연금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 앉게 해줄까? 그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곤과 방산 카르텔의 유착 관계가 얼마나 깊고 끈끈한지를요.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일개국장 하나쯤은 소리 소문 없이 바보로 만들거나 영원히 업계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을 겁니다. 제 안락한 노후와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멱살을 잡은 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김 부장의 낡은 노트를 꺼내 마치 방패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얇고 너덜너덜한 공책이 수천억 원의 자본을 등에 업은 스미스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당신 말이 맞아. 난 매장당할 수도 있겠지.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쪽팔리게 살지는 않을 거야. 방금 전 우리 병사 300명이 죽을 뻔했어. 당신네 회사가 만든 그 비싼 쓰레기들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도 돈 타령이 나와? 당신 눈에는 저 바다에 떠있는 적들의 시체와 살아남은 우리 아이들의 눈물은 안 보이나? 이상주의자 같은 소리 집어치워.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기술? 성능? 웃기지 마. 포장지 잘 씌워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그게 최고가 되는 거라고. 네가 10년 전에 한국 놈들 쫓아낼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 가성비 따위 필요 없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스미스와 똑같은 괴물이었습니다. 펜타곤의 화려한 집무실에 앉아 현장의 땀방울보다는 계산기의 숫자를 더 신뢰했던 오만한 엘리트. 미국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우물 밖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는지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물 안 개구리.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이 절망의 정체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적들의 기습이나 무기의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절망은 거대한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증명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취해 비싼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 때 한국은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가 로비스트들과 골프를 치며 형님 아우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름 냄새 쩌는 공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10년의 격차가 오늘 이 바다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4천만 원과 20억 원. 그 숫자의 차이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절실함의 무게 차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통제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전투가 끝난 바다가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걷히고 있었고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빛 아래 한국팀의 낡은 트럭과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옆에 정박한 미군의 거대한 헬기나 첨단 장비들에 비하면 정말이지 볼품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항공모함보다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일해온 걸까?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국방부의 명함, 두둑한 연봉, 사람들의 존경.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이자 스미스 같은 장사꾼들의 배를 불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김 부장. 저는 나지막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갑판 위에서 김 부장은 여전히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도 미군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용한 로켓에 빈 탄피를 회수하고 장비에 묻은 바닷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또다시 전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았습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경외감. 저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기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그들은 화려함 대신 확실함을, 자존심 대신 실용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보세요? 국장? 듣고 있어? 내 말 들리냐고? 수화기 너머에서, 아니 아직 끊어지지 않았던 제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기에서 장관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제가 전화를 끄는 게 아니었군요. 너무나 큰 충격에 수화기를 귀에서 뗐을 뿐 통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보고 내용은 다 들었네. 자네가 보낸 데이터도 지금 참모들이 확인했고 믿기지가 않는군. 그게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란 말인가? 미국 기술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장관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천조국이라 불리는 우리가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한 수 아래로 봤던 한국에게 기술적으로 완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제 인생은 물론이고 한미 양국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스미스의 말대로 적당히 둘러대고 한미 공동성과라고 포장하면 저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도 살고 저도 살고 국방부의 체면도 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들의 피와 땀은 또다시 지워질 겁니다. 10년 전처럼 저 낡은 노트 속에 적힌 처절한 기록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신 뻔뻔한 로비스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게 되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 부장의 기름때 묻은 손과 귀에서 흐르던 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로 살지 않겠다고. 비록 제가 펜타곤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진실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장관님, 정정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돈이 안 된다고 내다버린 쓰레기를 한국이 주워다가 보석으로 만든 겁니다. 100% 한국의 기술이고 한국의 땀이며 한국의 승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엿듣던 스미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게 곁눈질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특사단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탁하십시오. 그 기술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말입니다. 만약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장담컨대 5년 안에 미 해군의 절반은 저값싼 보트 떼거리에 수장될 겁니다. 이건 제 명예가 아니라 미 합중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네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건가? 네, 알고 있습니다. 옷을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제발 이번만은 돈이 아니라 실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긴 침묵 끝에 장관님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네. 자네 보고서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올려. 그리고 한국 대표단 지금 어디 있나? 제 옆에 있습니다. 바꿔줘. 내가 직접 사과하고 감사를 표해야겠네. 통화가 끝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 스미스가 너 정말 끝이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악을 쓰며 경비병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 멀리 들리는 개 짖는 소리처럼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그곳에서 김 부장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김 부장님, 미 국방장관입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아마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짓는 진짜 미소였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완벽하제요. 그가 전화기를 받아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하늘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가면 짐을 싸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문회에 불려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저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 손자에게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영웅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땀냄새와 화약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그 승리의 향기는 일주일 뒤 워싱턴의 차가운 공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증인 일어서세요. 레이번 하원 의사당 청문회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제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높다란 단상 위에 앉은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저승사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제 뒤에는 수군거리는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꽉 들어차 있었죠. 그리고 제 오른쪽 피고인석에는 스미스 이사가 뻔뻔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에 공포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싼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더군요.
아마도 자신했겠죠. 돈과 인맥으로 저 하나쯤은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본 위원회는 펜타곤 무기도입국장인 증인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방장관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혐의를 신문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은 잠시 안경을 고쳤으며 스미스 쪽을 힐끗 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증인이 동맹국인 한국의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미국의 자랑스러운 방산기업 V사의 기술을 폄하하고 계약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스미스는 저를 매국노로 자신을 애국자로 포장해 놓았더군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배신자 한국 스파이 라는 고함이 제 등 뒤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는 김 부장이 준 그 낡은 피 묻은 노트가 심장처럼 뛰고 있었으니까요. 존경하는 의장님. 스미스 측 변호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한국산 무기인 비궁은 검증되지 않은 저가형 장비입니다. 반면 우리 V사의 APKWS는 수십 년간 미군이 사용해온 신뢰의 상징이죠. 증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방국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도입하려 했고 이는 미군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미스가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더군요. 정말이지 역겨운 연기력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증인 반론 있습니까? 의장의 차가운 질문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위잉 하는 하울링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스미스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변호인께서는 신뢰와 검증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청문회장의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주 림팩 훈련 당시 V사의 로켓이 해무 때문에 명중률 0%를 기록했을 때 그 신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에 있습니다. 그건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재지변요? 그렇다면 한국의 로켓은 신의 가호라도 받아서 100% 명중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건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장의 USB 메모리였습니다. 의장님 지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림팩 훈련 당시 이지스함의 블랙박스 데이터 원본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스미스의 로켓이 허공을 가르다 바다에 처박히는 장면 그리고 한국의 로켓이 파편까지 쫓아가 박살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영상 증거 앞에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체크메이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스미스 이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은 한국산 무기가 싸구려라서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짜 위험한 건 바로 당신들의 가격표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차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비용 대 효과 분석. 미국산 한 발당 2.5억 원, 자폭 보트 한 척, 격침 비용은 2.5억 원 손실. 한국산 한 발당 4천만 원, 자폭 보트 한 척, 격침 비용은 4천만 원으로 약 6분의 1. 자, 보십시오. 적들은 2천만 원짜리 보트로 덤벼듭니다. 만약 우리가 V사의 미사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적을 잡을 때마다 2억 3천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 적이 보트 1000척을 보내면 우리는 미사일 값으로만 2,500억 원을 써야 합니다. 이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예산이 바닥나서 파산한다는 뜻입니다. 좌중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제 논리에 민감한 의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비공을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적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정확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의 역설을 깨부술 유일한 해법입니다. 스미스 이사님, 당신이 말하는 국익이란 대체 뭡니까? 국민 세금으로 당신 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병사들이 효율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그건 궤변이야. 우리 기술이 더 정밀하다고. 한국 건 짝퉁이야.
스미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을 차례였습니다. 정밀함이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김 부장의 낡은 노트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류 한 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V사가 10년 전 미 국방부에 제출했던 로직 개발 포기각서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한국 기술진이 그 1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기록한 개발 일지입니다. 저는 스미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스미스 이사, 당신들은 10년 전 기술적 한계라며 이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성공하니까 우리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엔지니어의 일지에는 당신들이 포기한 비냉각 센서 소형화의 해법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의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미 연방조달규정 제3.104조에 따르면 경쟁사의 기술적 성과를 허위로 비방하거나 자신의 성과로 조작하여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연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증거 12호에는 스미스 이사가 훈련 직후 한국 측에 수익 배분 7대 3을 제안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한 음성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녹취록? 스미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취록. 물론 림팩 현장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녹음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다고 선언한 순간, 그리고 그가 당황한 순간 그것은 이미 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반응 자체가 자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로비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은 기업 범죄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는커녕 도둑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앞으로 그 어떤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 피를 흘리겠습니까?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의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스미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장님, 저는 제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최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생존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청문회장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스미스에게는 사형 선고였고 저에게는 해방의 종소리였습니다. 본위원회는 V사의 입찰 자격을 즉시 정지하며 스미스 이사에 대한 연방 수사를 의뢰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즉각적인 비공 도입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스미스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저 그리고 제가 든 낡은 노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청문회장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 끝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더군요.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양복이 아닌 여전히 익숙한 작업 점퍼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가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거친 손이 그 어떤 훈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김 부장님. 고생은 당신들이 했죠. 저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10년의 앙금이 그리고 국경을 넘은 전우애가 녹아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펜타곤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펄럭이고 있었지만 왠지 오늘은 조금 더 겸손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일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임을 저 펄럭이는 깃발도 이제는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워싱턴의 매서운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 폭풍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제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더군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펜타곤 인사과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및 대기 발령 조치. 예상했던 일입니다.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 내일이면 제 책상은 복도로 나와 있을 것이고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문자가 마치 패배의 통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훈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방금 전 끝난 청문회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펜타곤의 내부 고발과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를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제 조수석에 놓인 이 낡은 노트 한 권이었으니까요. 저는 신호 대기 중에 잠시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김 부장이 저에게 맡기고 간 이 작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70년 전 당신들이 피 흘려 지켜준 이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기술로 지키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순간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우리는 그들을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우리를 혈맹이라 부르며 빚을 갚으러 왔던 겁니다. 4천만 원이라는 가격표 뒤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은의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이죠. 창밖으로 링컨 기념관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링컨 동상이 무심하게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일까요? 더 큰 미사일,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대국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존을 고민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냈지만 정작 바다 위를 기어오는 작은 보트 하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에 갈 돈도 시간도 없었기에 대신 바다를 지킬 가장 날카로운 창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그 처절한 결핍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풍요로움에 젖어있던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스미스 같은 자들이 또다시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진실은 덮을 수 없고 실력은 속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심을 담은 기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태평양 건너 한국은 새벽이겠군요. 아마 김 부장과 그의 팀원들은 지금쯤 다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연구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자유진영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늦었지만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 바다 위에서 보았던 한국 로켓의 붉은 꼬리표처럼 강렬하고도 아름답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이 돈이 안 된다며 버린 기술을 주워다가 10년의 도끼로 갈고 닦아 결국 그 미국을 구원해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우리 기술자들의 위대한 승전보였습니다. 강대국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린 4천만 원의 기적. 우리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뜨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짜릿한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